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연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학기를 맞아서 가족 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했다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하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 그보다 조금 더 무겁고 사실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는 조금 아직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아마 염려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마 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거 사실 현재 학교 내에서 심각하거든요.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없다, 제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서 놀이터만 가봐도 알죠. 놀이터만 가봐도 알고, 거기 공부방에만 가도 알아요. 모든 곳에 가보면 사실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막 드세고 나가서 말도 잘하고 막 정말 똘방똘방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아기가 좀 수줍고 말도 잘 안 하고 키도 좀 작고 자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런 아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아기를 보낼 때 사실은 불안하죠. 밥 먹다가 누가 뺏어 먹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한 번도 말 못 해보고 뭐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물 있는데 옆에 키 큰 애가 와서 야,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면 이게 기죽어서 말도 못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으로는 아이가 사실은 우리 눈엔 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낼 때 걱정이 되는 측면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애기도 무척 작고 저희 아이도 사실 되게 수줍음도 많고 자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갈 때 사실은 염려가 돼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를 이제 가는데, 이 아이가 작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하고만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만나면 다 걱정이 이거예요. 가서 따돌림 당할까? 혹시 가서 좀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애가 혹시 얘 쥐어박는데 이제 막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죠. 때리지 마! 라고 말했어? 이런 거 연습시키지 마.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했어? 막 연습시키고 막 이럽니다. 애기는 지금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제 아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저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주제는, 때리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학교 내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폭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폭력은 관계적 폭력입니다. 관계적 폭력은 이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뭘 빼앗고 이것뿐만 아니고 선생님들 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누구 따돌리기. 카톡에서 누구만 따돌려가지고 얘기 안 하고, 밥 먹을 때 쟤하고만 안 앉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라든지, 준비물이 있는데 늘 걔 거를 가져가서 쓰고, 뭐 걔는 좀 뭐 무시하고, 뭐 집에 갈 때도 그 친구만 따돌리고 걔 오면 막 다른 친구들 이렇게 해서 데려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6살, 7살도 해요. 저랑 이제 그 같이 저희 애기를, 제가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네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아이의 아이가 무척 작았어요. 정말 작아요. 정말. 제가 봐도 그렇게 작은 아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데, 이 아이가 작은데 피아노 학원을 갔대요. 근데 걔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진 않지만 어쨌든 늘 그 피아노 학원에 동갑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무척
키가 새나였던 거죠. 막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 큰 소리로 말하고 늘 이제 자기 의견이 뚜렷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그 아이가 자기 그 조그만한 애기한테 너 또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말해서 너 아무도 못 놀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른 애들한테 다 말해서 너하고는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게 할 거야. 왕따 시킬 거야. 어떻게 걔가 왕따라는 용어를 알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어머니, 소심한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하신 거예요. 그 저한테 막 걱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셨대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때 과자 사주시면 안 되시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갑니까? 아, 내가 친구를 협박하면 과자가 나오는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과자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성인의 입장에서 메시지가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처럼 크게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있을 법한 이런 폭력을 저희는 관계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했으면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왕따 문화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그림을 찾아서 넣었어요. 학교 그림을 찾아서 넣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주로 막 논문만 보잖아요. 논문을 보면서 늘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느 지역 초등학교에서 왕따에 대해서 질문 설문지를 쫙 뿌려요. 그러면 왕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럼 애들이 7, 80%가 네 해봤어요. 당해본 적이 있는 아이들 60, 70%가 네 해봐요. 그리고 어떤 폭력을 많이 당해봤니? 그러면 뭐 물건 가져가서 안 주기, 그 다음에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안 끼워주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서열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환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가 많이 그래, 중학교도 그렇지만 서열화요. 이른바 원숭이에게도 서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열이 있었을 때 그 원숭이의 행동이 완전 달라졌던 거 나시죠? 슬픈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인간의 교실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봤던 원숭이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반에서 서열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몸집일 수도 있고요. 그게 받아쓰기를 잘하는 순서일 수도 있어요. 집이 잘 사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옷을 잘 입은 순서일 수도 있고 똘방지게 자기 얘기를 잘하는 사람의 순서도 있을 수 있고 예쁜 순서도 있을 수도 있고 힘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학교 내에서 서열화가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학교에는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냐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혹시 왕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요. 사회도 사실은 무엇인가 동일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라고 하는 게. 사회 내에서 스트레스와 압력과 갈등과 그리고 직장을 다녀보시는 분은 혹은 어머님 모임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어머님들 모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많이 나가보고요. 근데 제가 주변 머리가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 모임에서 돌아가는 돌아가는 걸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가서 있다가 보면 맹하고 있다 오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서열과 경쟁 문화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정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1등에서부터 2등, 3등, 4등, 5등 사회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대학도 서열화되어 있고요. 직장도 서열화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과에서 다른 교수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서열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이러고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서열이 높으신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서열이 가장 높으신 교수님께서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하더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해요. 수능 성적하고 그 이후에 행복 지수를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이제 대학을 잘 간 사람들하고 뭐 고졸, 중졸, 대졸, 뭐 대학원졸 이렇게 하고 나서 행복 지수를 해봤더니 제가 몇 표를 넣었다가 사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라서.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대졸이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이 행복 지수가 높더래요, 실제로. 그리고 고졸, 중졸, 그리고 뭐 2년제를 나오신 분들이 더 행복 지수가 낮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서열이 높으신 우리 교수님께서 세상에 이러면 쓰겠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서열이 낮았지만 그 순간에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교수님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40이나 50이 돼서 그거 다시 한번 검사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직장 잘 나오고 그 좋은 대학 나온 분들 어때요? 어떤가요, 실제로? 40대, 50대가 되면 갑자기 해고바람, 즉, 슬슬 이렇게 막 그 부서 바꾸고요. 승진 안 시켜주고 하면서 40대부터 막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이제 저가 그럴 나이가 됐으니까요. 제 주변에서 보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고 가장 좋은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 벌써 직장을 거의 한 번씩은 다 옮기셨어요. 벌써 나오셔서. 그 얘기는 그분들이 제가 잰 시점들을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쟀더라고요. 나이, 연령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잰 이후에 이렇게 학교랑 뭐 이런 거 재가지고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통계치가 만약에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와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을 만약에 했다면 저는 검사 결과 그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왜냐하면 우리 60대고 70대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좋은 대학을 나오는지 우리 어떻게 되나? 60, 70이 되면요. 다 그늘막에 앉아서 노인정에서 어디서 오늘 맛있는 밥 안 주나? 어디 가면은 우산 준다던데 어디 안 가나? 어떤가요? 사실은 늙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좋은 직장을 나오신 분도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도 똑같이 늙어요. 근데 늙어가는 과정에서 60, 70, 그 전에 40, 50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현재 그 고소득 직종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위기를 그만큼 겪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은 만약에 서열화를 시켜요. 서열화를 시키지만 어느 순간에는 서열화에서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차없이 잘라내는 조금은 인정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문직으로만 몰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늘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특히 좋은 직장이 있으면요. 하지만 전문 직종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첫 번째는 만만한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면 간 대로 40, 50대 가면 위기를 맞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정당하게 노동은 하고 좋은 일은 하지만 어때요? 사실 대가를 그만큼 잘 주는 사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대가를 잘 못 받고 또 서열화가 돼서 자기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왔지만 40, 50대가 되면 여전히 졸리고요. 그러니까 서열화는 돼서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만 그 서열화된 만큼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내 소신대로 나는 제빵사가 될 거야. 나는 멋진 요리사가 될 거야. 나는 멋진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신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화도 필요하고 누군가 공감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애기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성들의 경우에 만약에 아이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 사실 우울증이 많은 경우에 심각합니다. 제가 상담해본 몇 분의 경우에도 아주 경력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당장 다 때려치고 딱 들어앉았어요. 딱 들어앉았는데 그 엄마가 겪는 남편은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주말에도 토요일 날 나가야 돼. 근데 아기는 1살, 2살, 3살 크지도 않아.
너무너무 우울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아기 키우면서 사실 엄마들 많이 힘듭니다. 이처럼 사회 자체가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서열화는 서열화대로 됐지만 그것에 맞는 행복도가 정당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서열화가 돼서 고소득층이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세계. 이처럼 불안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들한테 실험 한 가지를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셰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실험은 11살, 12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13살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에서 있었는데, 셰리프라는 사람이 터키에서 많은 걸 봤어요. 이제 저는 터키에 대해서 역사는 잘 모르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분쟁이 많았대요. 그래서 막 서로 죽이고 막 가서 뭐 밤에 가서 민간인 죽이고 막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셰리프라는 사람이 터키에서 도망 나오긴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이렇게 그 그리스와 분쟁 사이에 휘말려서 죽을 뻔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셰리프가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단들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 분명히 그리스 사람 바로 국경 넘어서 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처럼 집단이라고 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집단 실험을 이제 미국에 와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 아주 옛날에 했던 실험이라 좀 이상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아무도 부모님한테도 어떤 실험을 한다고 알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 11명을 해서 22명을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한 대 보내서 이쪽 마을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이쪽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차례차례 11명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애들은 서로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버스에 어찌됐든 약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애들이 버스에 차례차례 탔습니다. 11명이. 그리고 나서 공원이 넓잖아요. 그래서 공원 한쪽에 11명을 풀어놓고 캠프를 만들어줬어요. 11명들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는 아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청소부로서 위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스를 하나 보냈어요. 다른 마을에. 그래서 11명의 아이를 차례차례 이제 뭐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부모한테 동의서는 받았지만 실험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공원의 반대편에 걔네들을 이제 캠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을 각각 이제 11명 놓고서 이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캠프를 여름 캠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의 애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만 뽑았는데 저녁 되고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 자면 어때요? 밥도 맛이 없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뭐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의 아이들이 어느 날 가다가 방울뱀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보고서 방울뱀 보고 막 놀랐어요. 사실은 무척 놀랐겠죠, 아이들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애착 관계를 이제 우리가 봤다면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은 놀라지만 어떻습니까? 탐험하고도 싶죠. 그래서 야, 방울뱀 너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방울뱀한테 막 소리도 질렀겠죠. 그러면서 방울뱀을 보고 놀랐지만 무척 놀랐겠지만 그래 방울뱀도 별게 아니야 하면서 우린 방울뱀도 봤어 하면서 자기 팀 이름을 방울뱀이라고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울뱀 팀이 되고 그날 방울뱀을 본 날 어떤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소년이 발을 다쳤어요. 사실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소년이 발을 다쳤는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밤에 나 사실 다쳤거든 이랬어요. 그러면 그 이제 거기 캠프에 있던 그 선생님들이 보고서 용감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발이 다쳤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않고 참아냈어. 그래서 이 소년들 마음속에는 집에 가고 싶고 사실은 막 엄마도 보고 싶은데 방울뱀도 봤어. 난 멋진 아이야. 그리고 저 소년 보니까 저 소년은 발이 다쳤는데도 잘 견뎌내고 지금 밤에 알렸어. 용기 있고 막 스스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좀 그 반에 그 사기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저쪽 반에 있는 애들은 방울뱀을 안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2명이 막 울었어요. 밤에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2명이 집에 갔어요. 그 2명이 집에 가고 11명에서 9명이 남았죠.
그런데 이제 걔네들끼리 놀다 보니까 한 명이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연히 리더가 됐어요. 여기는 발 다친 친구가 리더가 됐고요. 여기는 야구를 잘하는 애들이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셰리프가 이제 뭐를 하냐면 소문을 흘렸습니다. 양쪽 이제 그 캠프의 아이들한테 저기 공원의 반대편에 아이들이 있단다. 니네하고 동갑이래. 이 말만 흘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참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에 내하고 동갑인 애들이 있대. 그 말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본 적도 없는 애들인데 적개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걔네들은 이름도 있대. 방울뱀이란 이름이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방울뱀을 이기는 누군가 이름을 지어야겠다 해서 자기들 이름을 독수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독수리 캠프가 됐고 이쪽은 이제 방울뱀 이제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셰리프가 했던 실험은 얘네들을 야구 시합도 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던 건 자, 처음 보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애들이 야구 시합을 했는데 이쪽이 이겼어요. 그 방울뱀 팀들이 이겼어요. 본 적도 없고 나는 뭐 한 적도 없었는데 야구 시합을 진 것도 뭐 그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독수리 애들이 뭐를 했냐면 경기 지고 나니까 그 방울뱀 팀이 놓고 갔던 깃발들을 찍고서 불을 태웠어요. 좀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죠.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뭐 그냥 갑자기 본 애들인데 야구 경기 졌다고 그렇게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얘네들이 와서 우리 깃발이 불타서 저기 있네. 얘네들이 식별하기 위해서 걔네들 깃발 중에서 이렇게 뭘 좀 남겨놓은 거예요. 보라고 보라는 듯이. 다음 날 얘네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에 여기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애들이 밤에 정예 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저기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모기장 찢기, 바지 찢어오기, 그다음에 만화책 훔쳐오기, 주머니 칼 가져오기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를 습격을 했어요. 얘네가 이걸 알았을 거예요. 뭐 바지 찢어져 있고 막 만화책 가져가고 이러니까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얘네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갖고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걸 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가방 찢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습격이 있고 나서 이제 셰리프가 좀 이거 좋지는 않지만 강도를 또 높였습니다. 둘이 밥을 같이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얘네들이 밥을 같이 먹는데 여기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쓰레기통을 던지고 밥통을 던지고 분명히 얘네들이 서로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적대감을 가질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대편에 저쪽에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문만 가지고서 작은 적개심을 갖고 그냥 뭉쳐만 놨더니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막 뭐 던지고 어떤 신체적 싸움까지 나타나고 막 돌을 던지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셰리프랑 이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셰리프의 얘기는 이거죠. 이상하게 나누어 놓기만 해도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팀, 방울뱀 팀으로 나눴을 뿐이고 둘 간에 뭐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애들이 있기만 해도 적이 되는 게 셰리프한테는 자기가 경험했던 터키와 그리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분쟁에서 느낀 것처럼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셰리프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처럼 이 셰리프가 자기가 놓고 봤던 이 소년들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앙숙이 되는 거예요. 앙숙이. 분명히 별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셰리프가 이제 여기까지만 실험을 하면 안 되죠. 셰리프가 이제 그 다음 한 건 뭐냐면 늘 궁금한 건 그거였죠. 집단이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을 화해시키는 게 늘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셰리프가 한 거는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서로 같이 영화 보고 눈물 흘리기, 줄다리기 같이 해보기, 뭐 같이 해보기, 뭐 같이 밥 먹기, 뭐 서로 토론하기. 물론 효과가 조금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의 결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서 또 실험적인 이제 약간 이제 트릭이 있는데 뭐냐면, 애들한테 어느 날 오늘 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로를 얻어 잠궈버렸어요. 물 나오는 데를 잠궈버리고 애들한테 우리 물이 없어서 오늘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한다. 너희들 두 팀이 협동을 해서 어디 수로가 깨졌는지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즉 두 팀이 같이 협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준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 11명과 9명인 애들이 떼거지로 다니면서 막 거기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물통 깨졌나 여기 물 깨졌나 이렇게 보러 같이 다닌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서로 같이 물통 어디 깨졌나 보러 다니는 그 하루 동안 애들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밥 먹을 때 뭐 안 던지고 버스 집으로 돌아가는 때 나 저쪽의 팀이랑 같이 버스 타고 가도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후에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용을 했는데 학급 내에서 갈등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반목 그리고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협동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그 학급에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4-5명씩 앉게 하는 구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지그재그 학급이라고 하는데 그 지그재그 학급이 사실 그 에런슨이라는 사람,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쉐리프에서 나왔던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간 건데 아이들이 4-5명이 조가 돼서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애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퍼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오늘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면 5명 이렇게 모임을 지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도를 그리는데 여기는 뭐 경상도, 여기는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나눔이 큰 그림의 조각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실제로 갈등이 아주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으로 또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이들의 갈등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 됐다고 하고 아마도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행복학습 하시면서 혹은 다른 데서도 협력학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협력학습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쟁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때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포인트 하나 빠졌네요. 이제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만약에 협력학습이 아이들의 갈등을 줄여주는 거라면 아이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있더래요. 근데 그 요소가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경쟁. 셰리프의 실험에서도 그렇고 왕따 문화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경쟁의 문화예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고 사실 우리 아이들 경쟁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지만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보고 있죠. 선수학습의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우리가 보는 아이의 미래는 투시대에서 지금 고3 수준 언제 미적분을 시키는 것까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아이와 경쟁하는 이 문화가 사실은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보았던 집단 갈등, 이해할 수 없는 따돌림, 공격성을 나타내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재밌는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제 험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다지 좋은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험담이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담화라고 하죠. 그래서 험담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 쪽으로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덤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상 해보니까 분명히 뒷담화 그리고 험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가족에서처럼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능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단 내에서 개인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험담을 했을 때 누군가 타자의 얘기를 했을 때 좀 속이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만약에 집단 내에서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칙이 어긋난 사람이 있었을 때 험담을 하게 되면 그 규칙이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이 험담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행동을 수정을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거 했더니 욕을 얻어먹었네. 라고 수정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은데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있고 이제 관계적 폭력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예방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우리 이제 저는 사범대에 있으니까요. 평소에 교육을 제공해 드리면서 이러이러하게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집단이 모이면 험담이나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학교 폭력이 우리가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학교 폭력이 우리가 만약에 0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습니까?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 폭력이 제로가 되기를 바라는 게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고 어떤 기대가 더 현실적이고 더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냐면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이를 덮지 않기, 그리고 지표 때문에 학교 폭력을 학부모에게 무마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학교 폭력을 최대한 예방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장 개방된 구조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잘 처리를 하는 도시, 가장 잘 처리를 하는 지역이라는 지표가 생겼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신체적 폭력이 있고 관계적 폭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관계적 폭력에 잠깐 이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서 주로 피해자가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돌림에서 학교 폭력에서 누가 피해자가 되는데 보면 가장 큰 데는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룰이 없습니다. 누가 학교 폭력이 되는가는 제가 제발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어요. 저도 표로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표다라고 하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족에게서 가족이 모두가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학교 폭력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누가 학교 폭력에서 학교 따돌림에서 그 표적이 되는가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케이스들이 눈에 띌 뿐입니다. 규칙성 없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체가 작은 아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가 작은 아이들이 다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가끔 신체가 작은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같이 이야기했던 어머님께서 때리지 마라고 얘기했어? 라고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가 즉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하면 아이들도 어떻게 잘 따라오겠죠. 때리지 마라고 말을 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작은 아이가 반드시 표적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학교 폭력에서 따돌림에서 어려움이 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막상 문제가 터지면 아이들이 서너시 쫙 물망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연결돼 있어서요. 그럼 그 중에 꼭 보면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작은 아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표적이 되죠. 또 어떤 아이들이 또 많이 표적이 되냐면 사회적 기술이 적은 아이들이요. 사회적 기술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막 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룰을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 잘 못 따르고 눈치껏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 눈치를 못 읽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오늘 막 치마를 입고 왔는데 혼자 바지를 입고 와서 막 오늘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끔 눈치를 잘 못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처럼 눈치를 읽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어와 사회적으로 맞장구 치는 행위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초기에는 잘 문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면 확 드러나요. 어느 아이들이 갑자기 확 성숙을 해버리거든요. 중학교가 되면 애들이 인지적으로 성숙이 되면서 사회적 기술이 없는 아이들이 확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사회적 기술이 미숙한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 발달이 느린 아이들. 발달이 느리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적 발달도 있고 인지적 발달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발달도 있습니다.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곡선을 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 간혹 표적이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케이스, 선생님의 지적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요. 자, 우리가 가족에서 보면은 가족도 구조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딱 이상한 접착체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ADHD인 아이들의 경우에 선생님이 늘 또 움직이네. 너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너 오늘 조용하네. 어떻습니까? 제가 3번 지적을 하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보일까요? 당연히 말썽꾸러기, 쟤는 좀 이상한 아이, 벗어난 아이 이렇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에게서 여러 번 지적을 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다 압니다. 우리보다 눈치 빠르잖아요. 그래서 산만한 아이, ADHD인 아이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아이에게 지적 주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요. 또 가정 불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싸움에 노출되고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가 봤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멀쩡히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우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 따돌림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어느 순간 구별이 없습니다. 조사하는 순간 얘가 가해자, 피해자였어요. 분명히 초기에. 다 뒤집어 보면 이 친구가 많은 친구 다 괴롭히기도 했어요. 즉, 가정 불화를 통해서 만약에 그 스트레스가 다른 아이에게 만약에 피해를 주는 형식으로 있다면 이거는 바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구별조차 없습니다. 그 얘기는 가정에서도 해주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또래 간의 관계에 집착하는 아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애착이 잘 안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아이들은 관계가 중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두근두근 혹시 내 친구가 나랑 안 놀고 저 친구랑 놀면 어떠지? 두근두근 이런 친구 사실 있고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를 애착 이론에서는 불완전 애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 이것도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떨어질까 봐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불완전 애착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요.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그런 성격 중에 타인 간의 관계가 중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끔 사회적 기술이 아직 덜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아니게 친구들 환심 사려고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가끔 돈도 훔쳐요.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엄마 거 10,000원 가지고 와서 막 사주려고 하고 엄마 거 목걸이 가져와서 내 거라고 하기도 하고 관계에 집착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알거든요. 이 친구가 좀 오버액션 하는 거 알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걸 찾아낼 수 없는 보통 아이들도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아이들한테 집착도 하지 않아요.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통 아이들도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따돌림은 첫 번째 없어지지도 않고요. 제발 예방도 하고 싶은데 규칙도 크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돌림에서 이제 저가 적어도 배우는 건 이런 겁니다. 따돌림은 공기와 같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학급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아파트의 어머님들 모임에서도 일어나고요. 직장에서도 막 일어납니다.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사실은 대인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누군가와 편을 짜고 편을 벗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의 일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처럼 사라지기 어려운 따돌림에서 가해자는 많은 경우에 평범한 아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악당이면 좋겠어요. 근데 악당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그리고 대부분 평범한 아이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가해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거든요. 모든 가족이 조금씩 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우리 아이들이고 사실은 보통 아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신체적 폭력 말고 관계적 폭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반드시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많이 당했으면 어딘가로 가서 또 하기도 해요. 또 그 반대를 또 가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따돌림 그리고 관계적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쉐리프에서 우리 나눠놓기만 하면 아이들이 싸운다 그랬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애들을 부모하고 떨어뜨려 놓고 아주 오래 데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애들이 부모하고 떨어져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어때요? 평소에는 엄마한테 막 널브러져 있던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세수하라 하면 세수하라고 나무에 오라고 하면 나무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가 떨어져서 우는 애도 있어서 갔어요. 근데 얘는 울 수도 없어. 왜냐면 용감해야 되거든요. 응? 방울뱀처럼 용감해야 돼서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또 이쪽은 방울뱀하고 싸워야 되는 독수리로서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들 역시 누군가로부터 떨어져서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내에서 아이들이 두 개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서 만약 교실 내에서 관계적 폭력이 발견된다면 학교 밖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학교 밖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 가정인 거죠. 가정 내에서 아이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있지 않는가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 사회가 주는 에너지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만약에 사회가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나와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면서 사회가 불합리한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이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압력들이 갑니다. 그 얘기는 학교 안에 따돌림과 그것은 학교 밖, 가정과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릴 두 번째 지점인데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학교 폭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아이들이 갑자기 정말 심각한 경우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별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 둘이 저 친구 욕해가지고 한 일주일 됐나요? 이 친구랑 같이 안 놀았대요. 그래서 딱 보면 그래? 일주일간 같이 안 놀았다는데 이 친구가 집을 나갔어? 그리고 이제 좀 정말 비극적 사례지만 어떤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 반에서 약간 이 여자아이를 따돌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죽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학교 폭력에서 보면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가끔 우리 정상인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볼 때 사건으로 보다 보면 애들 진술 받아 보면 이 뭐 평소에 일어나는 일 아니야. 근데 왜 얘만 저래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따돌림의 상처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된다면 잠깐 예를 들자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일주일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을 빨리 급한 대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역할만 했어요. 우선 아이가 자살 사고가 있나, 현재 잠을 얼마나 자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결과로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지 못했고 제가 자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이가 의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의 불안과 이런 것들이 정말 약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물을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당시 학교를 보내고 내일도 보내실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선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냐 했더니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학교를 보내지 말고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저는 입원을 권유해드리지만 입원이 싫으시면 그냥 정신과에서 우선 불안과 관련하여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권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말을 좀 덜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밝혀진 건 이 아이가 사실은 학교 내에서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자기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 해를 갖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꼬마아이들이 무슨 가족에게 해를 가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다르죠. 그 세계가 전부이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은 우리가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엄마 아빠를 가만두지 않겠어. 집에 불을 지르겠어. 이게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 어른들의 눈에서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아기의 마음속에서는 1 더하기 2가 뻥 터지는 10,000, 100, 억 이런 숫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잠을 자지 못했고 말을 더듬고 이 불안 때문에 계속 강박증세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학교를 우선 가지 않았더니 우선 진정을 했고 진정을 해서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협박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이제 계속 경과가 됐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 폭력이 생겨서 아이들이 따돌림이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듣는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과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밖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따 문화에서 어떻게 잘 클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았던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한테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때리지 마! 라고 말했어? 라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시키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에게 자기 표현을 잘 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 사회처럼 스트레스와 압력과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한 곳에서 아이가 그나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즉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거 사실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기본이 됐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애착이요.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사실 속상하죠. 네, 나도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 뭘까요? 그리고 원숭이 실험에서 봤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게 왔을 때 원숭이가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뭔지 기억나시죠? 그 뭉글뭉글한 천에 가서 안겼잖아요. 즉 아이가 고통과 불안이 있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기지가 필요한 거죠. 먼저 누군가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즉 아이가 맞고 들어오시면 우선 안아주는 게 좋습니다. 즉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만 아기가 가서 야! 소리도 지르고 때리지 마!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안전기지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실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꼭 완전 출석 우리 사실 좋아합니다. 100% 출석.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 아파한다면 병원에 갔더니 아무데도 안 아프대 다 괜찮대요. 근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타이른을 막아야 했던 사회적 고통이 있지 않은가. 정말로 학교 가기 싫다면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면 하루 정도 쉬어주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아이들이 겪는 학교에서 고통은 압력은 경쟁으로부터의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것이고 만약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압력을 놓는다면 사실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하루 정도 안 가는 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희망한다면 한번 열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학교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따돌림이 줄어들려면 선생님이 서열 1위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그 원숭이들 놓고 봤잖아요. 자기가 서열 꼴찌이면 다른 애들 못 때립니다. 즉, 반 안에서 위계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잘 못 건드립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관련돼서 위계 구조에서 1위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반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때릴 수 없어라고 하는 권위가 들어서고 위계가 섰을 때만 학교폭력은 사실 줄어들 수 있어요. 원숭이 구조에서처럼요. 그러려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좀 서포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반 내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요. 야, 선생님 그거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은 너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이고 너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사실은 서포트를 집에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중앙에 서셔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집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군요. 우리 사회가 아이를 가장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아직 대안을 저도 못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선수학습하고 경쟁하는 데서 우리가 아이를 밀어넣기만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사실 해답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좀 바뀌지 않는 한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바뀌고 선수학습하고 경쟁하고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아이에게 거는 기대,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가족에서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학교의 문제도 우리 큰 사회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크게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이 키울 때 한 번씩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죠. 학교 꼭 가야 되죠. 하지만 아이가 죽을 만큼 힘들어하다면 하루 쉴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 성적, 학원 하루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학원 10개에서 5개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선수학습, 중학생이 미적분 받고 초등학생이 미적분 받는 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죠. 저한테도 사실 저도 몇 년일까 되면은 동일한 고민을 겪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거고요. 같이 고민하는 공간은 이제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같이 만나는 공간. 저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을 많이 학교로 초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힘든 건 압니다.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많이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학부모 공간들 많잖아요. 그 어머님들 카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지만 학교 폭력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